안녕하세요. 마음이 홀가분해진 40대 여자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는 행동을 동물의 비유를 통해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간성이 바닥인 사람에게는 금수만도 못한 놈이라고 말하고, 눈을 흘기는 사람에겐 가자미는 뜨지 말라고 하고, 풀만 먹는 사람에게는 토끼냐고 물어보며,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곰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특히 전래동화에서 비롯된 이야기에선 여러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며 폐쇄적으로 행동하는 비열한 사람에 대해 박쥐짓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몇 년간 그 박쥐짓을 당해온 것 같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통화에 대한 하나의 아이디어 때문에 비열한 존재로 여겨지는 박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박쥐도 인간의 만든 통화에 당했을 때 당황하여 즉시 욕을 내뱉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0 중반, 친한 언니의 소개로 현재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친한 언니의 친구이며 우리는 소개받은 지 한 달이 지난 후 연인이 되었습니다. 제 남편을 동물로 비유한다면 고르자면 호랑이라고 할까요? 용맹하거나 사나우거나 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호랑이는 매너가 좋은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매너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냥감이나 영역 다툼에서 싸우는 상대에게도 매너를 지킬 만큼 젠틀하다고 합니다. 사실 외모만 따지면 남편은 좀 거북이에 가까웠지만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매너로서 인성면에서는 호랑이였습니다. 한 번은 그 지독한 매너 때문에 고생을 했던 적이 있는데 때때로 갑자기 생각나는 먹고 싶은 음식이 있죠. 초여름에 갑자기 옷딸기 생각나서 남편에게 옷딱 먹으러 가자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웃음을 감추며 혜민아, 너 그런 것 좋아할 것 같지 않아? 음식 취향이 좀 예스러운 것 같아 라고 말하자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음식이 그리웠던 걸 떠올렸죠. 마지막에 진한 국물 속에 찹쌀을 넣어 죽으로 해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벌써 침이 고이지만 아이고. 그렇게나 맛있으니 내일은 먹으러 가자고. 회사 동료 중에 맛집을 빠르게 아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에게 한번 물어볼게. 서울에 옷닭을 맛있게 하는 곳이 있나요? 나는 서울이 아니라 어디든 갈 수 있어. 알았어. 그래서 남편이 찾아낸 옷닭 맛집에 가서 배 터지게 먹고 왔지. 항상 그랬듯이 남편은 자신의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을 더 신경 쓰는 사람이라서 고기든 뭐든 바리바리 접시로 내게 밀어주었지만 그날은 다른 날보다도 잘 안 먹는 것 같았어.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남편 차 안에서 약봉투를 발견했는데 그 봉투 안에 알러지 약이 있는 거예요. 인섭 씨, 알러지 있어? 무슨 알러지? 아, 그거. 요새 좀 도져서 먹었어. 별거 아니야. 왜? 뭔데 나도 알아야 조심하지.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붙어 있어. 뭔데 그래? 말해줘. 그때 주저하던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 옷 알러지가 있더라고요. 아니, 왜 말을 안 했어? 말했으면 옷딱 먹으러 안 갔지? 아니, 가도 인섭 씨는 다른 거 먹으면 되잖아.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데, 또 혜민이네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괜히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았어. 어떻게 분위기를 망치는 거야? 둘 다 먹고 싶은 걸 좋아하는 거잖아. 먹으면 좋은 거지. 아싸, 내가 정말 못 살아. 걱정 마, 정말 심한 알러지는 아니야. 몸에 난 두드러기도 거의 가라앉았고. 나는 내가 힘을 주면 사랑의 힘으로 알러지 정도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 말을 못하면 나 생각해주는 거 너무 잘 알잖아. 다음부터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그냥 나에게 말해줘. 그냥 뭐든 제가 하고 싶고 먹고 싶다는 건 다 들어주고 싶고 같이 하고 싶었다는 남편인 때도 있을 거야. 사람의 마음을 제가 저와 똑같이 돌려주지 못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 때도 있었어요. 또한 남편은 원래 가방을 잘 안 들고 다니거든요.
남편이 영업직인데 일할 때마다 무거운 서류 가방을 늘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주말에 만나는 날에는 결코 가방을 안 들고 오곤 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만날 때마다 가방을 챙겨오는 걸 보니 문제는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물건 중에 남편의 물건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핸드크림이 필요하면 그 가방에서 핸드크림이 나오고, 휴지가 필요하면 휴지가 나오고, 심지어 머리를 묶고 싶어서 제 가방을 뒤졌는데 없어서 편의점에서라도 살까 했는데 남편이 있는 것 같네요. 본인 가방에서 머리끈을 꺼내는데요. 알게 된 건 이 가방은 제게 위해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필요한 물건들을 종종 놓쳐서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두 사람이 함께 챙기면 이러한 문제가 줄어들 것 같아서 이후로 가방을 들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맺게 되었네요. 결국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남편은 1년 9개월을 연애한 후 결혼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연애 동안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지 못한 점을 깨닫고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인데 우리 가족에게도 좋은 사위이고 좋은 매형이 되었어요. 또한 저는 시댁에서 처음으로 생긴 든든한 맏며느리였어요. 물론 처음에는 말입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아무래도 제가 장남이 결혼하여 생긴 맏며느리라서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남편에게는 동생 둘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둘 다 총각이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인서비가 좋은 신부를 데리고 와서 나머지 동생들도 잘 장가가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시어머니께서도 더나 덜 모르겠지만 우리 혜민 같은 며느리들만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당신이 좋겠어?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처자가 맏며느리라는 생각으로 조금 부담스러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자주 찾아가고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펜션에도 자주 놀러 다녀왔습니다. 결혼할 당시에는 시아버지가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고 시어머니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셔서 우리 친정에서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은퇴하신 후에 큰 돈을 쓰시는 게 부담스러우셨을 테니 저희도 남편도 그에 대한 바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시부모님 두 분 다 좀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둘이 다 젊으셔서 신혼집을 대출받아서 천천히 갚아가면 된다고 하시긴 했지만 제가 시댁에 갈 때 종종 20-30만 원씩 용돈을 드리거나 또 우리 부모님께 펜션에 초대하면 시부모님들께서는 굉장히 민망해 하셨어요. 결혼할 때 닿게 해준 것이 없는데 받는 쪽만 하시는 기분이신 건지 그럴 때마다 제가 매우 민망할 정도로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딸 며느리가 뭐 매우 대접을 크게 받고 성실하다고 내 친구들의 며느리들은 너처럼 역할을 충실히 하고 난 후로 우리는 복을 받았다 하셨어요. 말하고 나니 참 과거 일에 대해 감회가 새롭게 드네요. 시절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한 후 막내 시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막내 동서는 나처럼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막내 시동생과 동서는 결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결혼을 했었어요. 아이가 결혼 전에 생겼거든요.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막내 동서도 친정이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결혼 준비할 때 고생을 좀 했다고 하더군요. 쫓기는 듯하면서 결혼 준비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그때 막내 동서를 몇 번 봤지만 뭔가 도와주고 싶었고 그래서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수소문을 해서 제가 그래도 좀 괜찮은 결혼식장을 가격대별로 정리해서 막내 동생에게 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가 사진작가인데 친구에게 따로 부탁을 해서 비교적 싸게 결혼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도와줬고 남편과 상의해서 축의금 100만 원을 해줬습니다. 또 그때 제가 첫째를 낳은 후라서 제가 얼마 안 쓴 아이 용품은 전부 막내 동생에게 주었어요. 근데 이때 막내 동생이 고마웠나 봐요. 솔직히 엄청난 도움을 준 것도 아니고 좀 부질러서 도움 준 건데 결혼식 올리기 전부터 마치 몇 년 봐온 사이처럼 형님 하면서 저를 굉장히 잘 따랐거든요.
결혼하고 아기용품 사러 갈 때도 형님, 저는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데요. 형님, 같이 가서 골라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형님, 이번에 개봉한 영화 보셨어요? 제 남편은 예전부터 영화관에 가는 걸 싫어해서 저랑 같이 가주실 수 없어요. 제가 예매하겠습니다. 먼저 다가가며 부탁하기도 했어요. 그때는 뭔가 시댁에서 이 정도로 대접받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많이 필요로 해줬어요. 시부모님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제게 연락하셔서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맏며느리에게 하라고 하시고 막내 동생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형님께 의지가 많다고 말씀해 주셔서요. 그때는 몰랐죠. 결혼한 시댁 식구들이 마음속 깊이 박쥐를 숨기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쥐에게 미안할 정도로 야비한 본색을 숨기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해서 3년 정도가 지난 뒤에 두 번째 아이를 낳고 일하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재직했을 때의 일화입니다. 두 번째 동생도 결혼을 했는데 그는 강남에서 유명한 강사로 일하고 있었고 동생도 같은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라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연봉이 상당히 높았는데 결혼식은 호화로운 호텔에서 열렸고 신혼집은 학원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얻었어요. 그때 속으로는 역시 사람은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부러워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부러워했던 자신이 창피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둘째 동생의 첫인상은 특별히 좋지도 않았지도 않았어요. 초반에는 대화를 잘 안 했거든요. 직접 겪어보기보다는 시어머니와 막내 동생이 제게 오면서 둘째 동생에 대한 험담을 먼저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둘째 동생이 대하기 어려우며 살갑지 않다고 하면서 제게 푸념을 하셨어요. 아유, 목소리가 왜 그렇게 까르륵한 건지요. 같이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말하는 것도 살짝 억지로 방해하고 아무튼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머니. 그래도 목소리는 아마 학원 강사인지라 친절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는 평소보다 빠르고 명료하게 말씀해야 하고 모두가 잘 듣도록 말씀해야겠죠. 그래서 습관이 되신 거죠. 또한 막내 동서와 동부며느리들과 서로 친해지면 좋을 텐데요. 결혼식 전에 미리 연락을 드렸는데 한 번도 회신이 없었고 며칠이 지나서야 이제 연락봤어요 라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억지로 바쁜 척하며 사람을 은근히 무시한다고 툴툴거렸어요. 혹시 전에 둘째 형님이 다니는 회사가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말씀해 드렸었죠. 그러나 어디 회사일까 뭐라는 회사일까 규모는 얼마나 큰지 직원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이 정도면 회사가 아니라 그냥 사무실이네. 이래서 저한테 동서 학생 때 공부를 안 했구나 하면서 웃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사람이 돈을 잘 벌고 커리어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는 건가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불운하다고 봐요. 시댁에서 둘째 동서 입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둘째 동서가 콧대가 높고 그것을 감추려 하지도 않아서 시부모님도 그래서 막내 동서도 많이 거부감을 보였죠. 저는 다가가도 오히려 더 멀어지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는 성격이라서 둘째 동서는 별 문제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서야 생각해보니까 시부모님께서는 두 번째 시아들과 동생이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동생이 신혼여행을 다녀오면서 면세점에서 시어머니께는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시아버지께는 시계를 사서 드렸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걸 다 사다니 우리가 이걸 들고 어디에 갈 데가 있겠느냐 하셨는데 시아버지께서는 집에서도 그 시계를 차고 계시고 시어머니는 동네 마트에 가실 때도 그 가방을 꼭 들고 나가셨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 가방을 들고 모임에 참석하면 아주머니들이 어디서 샀나요? 가짜 아니죠? 하는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셨어요. 거의 있지. 무슨 소리냐고 우리 둘째 며느리가 사준 거라고 하면서 걔 직업이랑 연봉을 말해주니까 다들 뒤집어지더라. 아유,
태연이 괜히 첫인상은 좀 쌀쌀하고 애가 오해할 만한 성격인데 어쩜 이리 통이 크니 내가 아주 깜짝 놀랐다. 이날부로 시어머니에게 둘째 며느리는 대하기 어렵고 시건방지 내에서 통 크고 성격이 화끈한 1등 며느리로 바뀌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못 해드리니까 벌이 좋은 다른 며느리가 해드리면 좋지 하고 좋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와, 이렇게 티가 팍팍 날 수 있는 건지 저도 눈치채고 싶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께서 둘째 동서가 마음에 좀 들었던 후로 제게 먼저 와서 밥 먹으라고 하고 같이 어디 좀 가자는 연락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라리 제 피의식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불행하게도 저만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제 남편도 어느 날 제게 그러고 보니 어머니가 연락이 적어졌네. 맏며느리 막 그렇게 찾을 땐 언제쯤이라도 요새 뭐 바쁘신가라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좋아해 주신다는 생각을 한 것이었는데 이제 둘째 며느리만 보이시는 것 같다고 저는 확신했어요. 그 당시 둘째를 낳고 퇴사한 회사에서 가끔 아르바이트를 가서 일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일손이 부족해서 거의 직원처럼 일한 달이 있었어요. 그때 실적도 잘 나오고 성과도 좋아서 한 달 성과금만 거의 월급과 비슷하게 받았어요. 일을 잘해서 월급을 2배로 받게 되니 기분이 좋아서 친정에 용돈을 좀 주고 시댁 식구들을 불러 외식했었어요. 원래 그런 자리에 잘 안 나오던 둘째 동생도 나왔는데 어쩌면 제 속을 뒤집기 위해 일부러 왔던 건 아닌지 생각해요. 제가 한턱 낸다고 하니 식사 전부터 시아버지나 시동생들도 제게 대단하다며 어떻게 성과금을 그렇게 받냐고 했어요. 시동생들은 와, 퇴사했더라도 형수님은 안 죽었어요. 능력이 있다고 치켜 세워졌거든요. 저는 민망해서 말만 하지 말고 사줬어요.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기분 좋게 많이 먹으라고 했더니 가만히 듣던 둘째 동생, 동서가 제 성과급 액수를 둘째 시동생에게서 들었어요. 진짜 기분 나쁘게 웃으면서 아, 월급이 2배인데 그것밖에 안 돼. 어차피 아르바이트로 한 거니까 대단하다고 봐야겠네 라고 말하더라고요. 와, 이 말을 뭐 속삭거리면서 하다가 제게 들린 게 아니라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했는데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연봉이 억대인 강사에게 돈 500도 안 되는 돈은 돈이 아니란 말이었나요? 근데 예전이면 우리 맏며느리한테 시부모님께서 한 소리 하실 만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못 들은 척 술만 마시더라고요. 드십시오. 시어머니께서는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그래. 태연이한테는 충분히 적게 느껴질 수 있지. 저는 버는 돈이 좀 많나요? 그래도 다 제 분수에 맞게 베푸는 거니까 오늘 맛있게 먹자. 제가 용돈 2에서 30만 원 드려도 왜 이렇게 돈을 쓰나요? 돈 쓰지 말라는 말씀하시던 분이 대체 언제부터 이리 돈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세우실까요? 속으로 이제 용돈 30만 원 주는 맏며느리 버리고 몇백은 우스겹게 쓰는 둘째 며느리만 며느리로 생각하실 생각이었나 했습니다. 그때 제 표정이 좀 안 좋았는지 남편이 먼저 나서서 웃으면서 아, 오늘 얻어드시는 분들이 제일 말 많네 라고 했다. 말은 그만하고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사줄만 좀 나게라고 말해서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착착 가라앉아 바닥에 붙어 버렸네요. 나중에 막내 동생이 따로 연락을 해서 둘째 형님은 원래 재수 없으니 그렇다 쳐도 어머님은 갑자기 왜 그러냐고 명품 가방에 용돈 좀 받으시더니 거기 홀랑 넘어가셨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해줬는데 그 위로를 들어도 씁쓸한 속마음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유치하게 돈 하나로 배신당한 것 같고 돈이 없으면 이렇게 뒤로 밀려도 되는 건가 싶어서 속이 상했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어머니가 아예 저에게 등을 돌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진짜 아직도 어이없는 사건이에요. 심지어 진짜 사소할 수도 있는 문제였지만 더욱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그날은 밖에서 약속이 있었는데 첫째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갈 수 있었지만 둘째는 아직 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봐주신다고 해서 아침에 시댁을 들러서 둘째를 맡기고 나갔어요. 그런데 3시간도 안 지나서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너 당장 와서 세준이 좀 데려가라
다짜고짜 빨리 와서 제게 애를 데리고 가라는 말만 하시고 연락이 끊어졌어요.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았지만 급한 일로 제게 애를 보여줄 시간도 없이 바로 시댁으로 갔어요. 뛰어갔다가 근데 도착해서 시댁에 바로 도착했는데 이미 나갈 준비를 마친 시어머니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왔니? 아이고, 정말 빨리 좀 왔어야지. 왜 이리 굼떠 있는 거야? 어머님한테 연락받고 바로 왔다니까. 근데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 뭐예요? 아니, 태연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고 해서 스파나 피부 관리를 하는 곳에 가기로 했다는데 나도 함께 가고 싶으면 올라고 했거든요. 내가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어? 뭐라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힘이 다 빠졌어요. 진짜 급한 일을 봐야 하는데. 연락을 받자마자 달려왔는데 알고 보니 돈이 많은 둘째 며느리 따라 스파에 가려고 오셔서 애를 데려가라고 하신다는 건 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허무해서 어머님, 저 오늘 진짜 급한 일이 있는데 라고 좀 서운한 티를 내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시던 시어머니께서 저를 매섭게 노려보시면서 그러시다니 너는 내 시어미가 돈 좀 버는 며느리인 줄 알고 그렇게 안이 꽂히니? 내가 뭐 이런 사치스러운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말씀하면서 막말로 너나 민영이가 언제 나 이런 너희를 호강시켜준 적이 있다. 태연이보다 나를 먼저 용돈을 팍팍 주고 스판이나 백화점을 자주 데려가서 보게 했다. 나는 이유로 인하여 유난스럽게 떠나고 싶어 할 때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가던 중에 기분을 다 잡쳤잖아. 너 때문에 나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싶었나? 말이 안 나오는구나. 내가 두 번째 형제와 같이 지내던 시어머니와 꽤 잘 지냈던 시간은 모든 게 허무했다. 진짜로 돈이 많아도 아내들이 좋아하지 않다. 아니, 돈이 부족해도 할 수 있는 한 해주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생각에 우울해졌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나는 급속하게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아니, 일방적으로 제가 시어머니에게 배신당한 거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시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기에 괜히 본인이 돈 많은 며느리에게 붙은 속물 시어머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여기다 보니 오히려 더 쟤를 보기 싫어하신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막내 동생이 제 편을 들어줬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어머님께서 너무 잔인하신다고 하셨었고 둘째 형님이 돈으로 매수했다고 하면서 위로해 주셨죠. 그러나 실제로 정말 돈으로 매수된 건 바로 이었습니다. 막내 동생인 동서였어요. 시작은 정말 사소한 것으로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원래 막내 동생 동서는 저를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왔고 둘째 동생은 작은 형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시댁에 다 같이 모였는데 거기서 막내 동서 목소리로 형님 하고 부르는 것이 들려서 나를 부르는가 보다 하고 나가서 왜 그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막내 동서가 좀 당황한 얼굴로 큰 형님이 아니라 작은 형님으로 불러야 하는데 하는 걸로 불러야 하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이게 시작이더라고요. 하지만 이후에 막내 동생에게 연락해서 동서 주말에 뭐 할래? 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했는데 막내 동서는 약속이 있다고 못 만난다고 하더군요. 근데 며칠 뒤에 막내 동생의 SNS에 둘째 동생과 함께 만나서 놀러간 사진이 있더라고요. 좀 의아했죠. 저보다도 둘째 동생을 싫어했던 막내 동생인데 다정하게 사진을 찍고 우리 형님하고 브런치라고 글도 써놨는데 언제 이렇게 사이가 좋아진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 이후에도 제가 만나자고 하면 친정 가야지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 참석해 결혼식에 참석해 이리저리 피하는데 웃긴 건 그렇게 말한 날
전부 둘째 동생을 만나 운동하고 영화를 보고 백화점에 가고 맛집에 간 사진이 두 사람의 SNS에 올라왔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숨기는 건지 궁금해했었는데 약간은 딱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둘째 동생인 내가 살던 집이 전세였는데 그때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3천 올린다고 했대요. 급하게 어디서 대출 받을 것도 마땅치 않았는데 그때 그 3천만 원을 빌려준 게 바로 둘째 동생이었어요. 그 돈을 빌려준 시기가 막내 동생이 제 연락을 잘 안 받고 둘째 동생이 어울리면서 붙었다고 해요. 솔직히 남 이야기에 너무 치사하고 유치한 일이에요. 제가 그랬을 때만 해봐야 할 일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 친구나 지인이 그런 일을 당하면 유치하다고 꼬집을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일이 자신에게 닥치면 저도 분하고 억울한 감정이 들어요. 아마도 그러한 이유로 인해 저도 비슷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와 막내 동생이 일을 치고 나서 둘째 동생이 완전히 둘째 동생의 하수가 되면서 그 둘째 동생이 의도적으로 다가와서 제 마음을 상했습니다. 전에는 안 가봤던 일산 백화점에 갔던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했어요. 형님이랑 왔던 여기는 처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들이 대화하고 있을 때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미없게 논 듯하네요. 그러는 모습을 보니 제게 대부분은 그냥 놀다가 뭐 했었는지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나는 여기저기 이리저리 다니면서 뭐 했냐고 화를 내듯한 어조였죠. 안 그래도 어리광 부리는 둘을 긁고 도발하면서 그들의 놀이를 빼앗았다고 짓거리고 유치하다고 킥킥거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시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조금 화가 나서 대응밖에 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만나서 별다른 일을 안 한 거라면서 야, 막내 동서랑 만나면 대는 소릴 쩔어서 신나게 놀던 사람이 있었어. 그렇게 놀면서 많이 스트레스를 푼다고 했지만 사람 일은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데 둘이 사이가 좋아져서 참 다행이에요. 전에 언급했듯이 막내 동생도 시어머니도 초반엔 제 앞에서 둘째 동생을 엄청 욕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둘 다 둘째 동생에게 매수되기 전에는 마치 스포츠나 게임을 하듯이 와서 콧대를 놓고 재수 없는 둘째 동생을 비난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아는 저는 둘째 동생이 와서 제게 속을 긁거나 막내 동생과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괜히 보라는 식으로 둘째 동생을 치켜세우고 제게 비교하면 과거 두 사람이 저한테 둘째 동생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욕을 했던 걸 은근히 돌려 말했어요. 좀 유치한 거죠. 저도 제가 유치한 짓을 한 걸 압니다.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유치하게 나오는데 저도 마냥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둘째까지 어린이집 나이가 됐을 때 저는 예전 직장 사수였던 선배의 소개로 새롭게 재취업할 수 있었어요. 애들도 커가는데 계속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할 수도 없고 저도 빨리 집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애 둘을 키우는 살림도 조금이라도 윤택해져야 하니까요. 또 일을 시작하면서 좋은 점은 둘째 동생과 그 친구들이 하는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과 어려운 상황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노는 것조차 좋지 않은 기분이 들고 상처를 받았는데 하지만 일을 하고 나서는 무엇인가 후에 제가 바빠서 집중할 일이 있는데 생겨서 신경도 안 쓰고 안정해져 갔습니다. 둘째 동생은 막내 동생이 내게 딸을 데리고 다니며 돈을 쓰다 보니 거의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돈이 들지 않아. 동생이 많이 돈을 벌어야지 그 두 사람을 떠날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그러한 이유 때문에 돈을 벌기 시작하니 심적인 여유가 생긴 것 같았어요. 어째서 사람은 조금이라도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시야가 넓어지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이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긍정적인 태도도 쓸모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결혼 6주년을 맞이한 당시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여행 성수기가 지나고 저희 부모님 펜션에서 여유롭게 지낼 때 발생했는데
아버지께서 청소를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버지가 입원 중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급성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당황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병원에서 적시에 조치를 받으신 아버지께서는 금방 정신을 차리셨지만 아직 몸을 움직이거나 말을 하지 못하시는 상황입니다. 눈은 뜨시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입원하신 동안 어머니는 간병을 하시기로 했지만 우리 어머니는 아주 작은 키와 몸집을 가지고 계신데요. 키는 153cm 정도 되시면서 반면 아버지는 178cm 정도로 키가 크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혼자 간병하시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게 문제죠. 아울러 성수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펜션을 예약한 손님도 있다고 합니다. 있었습니다. 제 동생은 지방제철소에서 일합니다. 둘이 함께 상의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를 돌보거나 간병인을 고용할 생각이었는데 그때 아버지를 돌보겠다고 자처한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요즘 일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던 참에 장인어른을 돌보는 일을 자처한 헌신적인 남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인어른을 돌보는 헌신적인 남편이 되겠네요. 제 남편은 영업직으로 저보다 유동적인 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일이 없을 때는 그만큼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상대적으로 일이 부족했으므로 스케줄을 조정하여 평일에 일을 해결했습니다. 장인어르신 계시면 나머지 시간은 제 동생과 저가 상의해서 교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편으로서도 장인어르신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우리 아버지를 닦아주시고 재활하는 시간에도 함께 도와주며 저희 아버지를 돌봐주셨어요. 한 번은 저녁에 아버지 병원에 간 이후 아버지 침대 옆에서 쉬는 남편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서 울었죠. 진심으로 감사하고 죄송해서였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 인사하자 웃으며 저를 안아주시며 울지 말라고 말씀하더라고요. 당신을 키워주신 부모님이면 당연히 내 부모님인데 왜 그렇게 미안해하느냐고 했죠. 남편이 아버지를 그렇게 열심히 돌봐서 그 영향인지 아버지는 한 달가량 회원으로 오실 수 있었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물론 재활치료는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생각했지만 담당 의사 선생님도 호전이 생각보다 빠르게 됐다고 하셨죠.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하신 것을 보니 아무래도 생각이 많아졌어요. 언제나 제 곁에 계셔주실 거라 생각했던 부모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계실 때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남편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챙겨주는 것을 보니 저도 같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유치한 감정으로 적대적으로 대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 즉 제 부모님께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물론 부모님이 둘째 동서를 더 예뻐하시는 모습에 대해 무시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제 남편의 부모님이자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후회하지 않도록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큰 결심을 하여 남편에게 만기가 다가온 적금을 깨야겠다고 말했어요. 여보, 그 돈으로 부모님들을 모시고 해외여행이나 가볼까요? 이제 규제도 풀리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시점입니다. 해외여행이 갑자기 무엇이 좋을까요? 부모님을 모시기만 하면 우리 부모님을, 특히 어머니와 요새 조금 불편한데 우리 엄마가 좀 잘못한 것도 있고 그건 그거고 그냥 이번에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신 후에 당신이 사위로서 너무 잘 해주셔서 나도 뭔가 보답하고 싶어서 나도 며느리 역할 좀 해야지. 그리고 아직 아버지 몸도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닌데 해외여행은 아무래도 무리니까 나중에 돈을 다시 모아서 그때 모시고 가는 걸로. 이번에는 아버님과 어머님을 먼저 모시고 갔다 와서 이런 거 생각할 때 안 하면 계속 미루게 되겠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사위가 안 좋은데 제가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자니 놀라기도 하고 또 고마워하더군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져도 제가 먼저 노력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미안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쇠불을 당긴 김에 뽑는다며 그냥 주말에 시부모님께 말씀드리러 가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효도 여행이니 시부모님께서 가고 싶은 나라로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시부모님 집에 갔는데 제가 왜 왔는지 모르는 시어머니가 저를 계속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왜 왔니? 연락도 없이 어딜 나아갔으면 어쩌려고 세상에 못마땅한 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10% 정도는 여행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왔으니 저와 남편 둘 다 욱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보자마자 그 말밖에 안 나오셔요. 저도 이분도 오랜만에 오신 건데 누가 오랜만이 어제 왔던 100년 만에 왔다 뭐 그런 상관이 있나요? 어머님, 오늘 제가 아무 용건 없이 온 게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어머니, 혹시 해외여행 가고 싶으세요? 제가랑 애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어머님, 아버님께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요새 TV에 연예인들이 회의로 나가서 뭐 하는 거 많이 나와서 그런 거 보면서 아, 저기 가고 싶다 한 곳 없으세요? 저랑 남편은 신나게 시부모님 앞에서 저희가 일단 생각했던 나라 설명과 여행 일정은 각 나라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각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세세하게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 아버지가 해외여행은 둘째네랑도 갈 수 있지. 더 편하게 가면서 1등석 비행기 타고 호텔에서 편안하게 숙박할 수 있잖아 라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둘째와 함께 갈 예정이니 너희끼리 가라 라며 말씀하셨다. 이게 김이 팍 샌다는 말의 의미였다.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서로 잘 지내려고 노력해봐도 무슨 의심을 품고 생각하고 의심하며 말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는 남편도 화가 났는지 약간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이 사람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좋은 경험을 해주고 싶다고 적금을 깨고 결심했는데 돈을 그렇게 따져가며 다시 돈뿐을 생각해 마음을 상처 주는 건 왜 그래요? 알아서 갈게 라고 해도 왜 화를 내는 거지? 그냥 너희끼리 가라고 하면서 돈에 탐닉하는 어려운 아이들이 어떤 해외여행이나? 혜민이야, 너 말 좀 해봐. 솔직히 너도 나랑 같이 가기 싫지 않아? 해외여행을 가면 며칠 동안 나와 계속 붙어 있어야 하는데 너에게 그게 편한지 궁금해. 나는 싫다고. 너만 보면 솔직히 마음이 답답해. 너도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나도 속 편하게 작은 며느리와 함께 갈 거니까 괜히 있을 필요 없는 소리야. 왜 이제 와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야 하는지 참나. 그런 말을 듣고 나는 기분이 나빠지고 속이 뒤집히기보다는 말 그대로 시원해졌어요. 마치 내가 왜 시키지도 않은 행동을 했을까 하는 깨달음이 든 것 같아. 돈을 보며 며느리 취급도 안 하는 시부모님께 왜 홀로 효도를 자처해야 했을까? 나를 밀어내 버린 것을 깨달은 거야.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굳이 더 반박을 하거나 씹사기보다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후련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그래요. 여기서도 불편한 사람들끼리 굳이 외국에 나가서 더 고생할 필요 없죠. 맞는 말이에요, 어머님. 동서랑 잘 지내세요. 맏며느리는 꺼져 들을게요. 그렇게 말하고 남편과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얼굴도 못 들었어요. 제가 먼저 나서줬는데 자기 부모님이 너무 무례하게 굴었다고 미안하다고 너무 창피하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차라리 이게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전에는 그래도 조금 불편한 마음이 남아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다 까놓고 제 면전에서는 당신은 필요 없다. 당신도 내가 신경 쓰지 말라고 해준다면 나도 마음을 놓고 신경을 끊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남편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생각보다 상처를 크게 받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적금을 깬 후에 우리끼리 좋은 일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정을 거치던 결국에는 제 마음의 평화를 찾았을 때 다른 곳에서는 폭풍우가 벌어졌다고 해야겠죠. 그 사건이 있고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 저녁에 남편이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아,
나 이제 자려고 했어. 근데 왜? 어디 있어? 왜? 뭐 때문에? 남편이 당황한 이유는 그 전화가 둘째 시동생이 경찰서에서 전화를 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시동생이 와서 차를 끄는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그 밤에 급하게 차를 타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때 저는 영어를 못 알아듣는 바람에 집에서 걱정하며 잠을 자지 못했지요. 새벽에 남편이 돌아와서 조금 아득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더군요. 우리 조카가 사고를 쳤어. 왜 그래? 제대로 설명해봐. 그러나 두 번째 남편이 피해를 입은 건지 가해한 건지 말이야. 아니, 큰일이야. 둘 다 맞아. 두 번째 시동생은 피해자이자 가해자야.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긴지 몰랐는데 그 설명을 다 듣고 나니 그 말이 정확한 것 같았지요. 결국 두 번째 시동생이 경찰서에 가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폭행 신고는 둘째 시동생이 둘째 동생을 폭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동서와 그의 남자친구였습니다. 둘째 동서가 바람을 피운 것이 사실이었고 몇 일 동안은 밤마다 약속이 있어서 집에 늦게 들어오고 술을 마셨다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둘째 시동생은 둘째 동서가 휴대전화를 숨기고 확인하는 모습을 의심했기 때문에 미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둘째 동서가 술집에서 남자와 만나 놀고 있는 것을 목격했으며 심지어 그들이 호텔로 가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현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현장까지 잡을 용기가 없어서 술을 마실 정도가 돼서 그 현장을 잡자마자 눈이 뒤집혀서 붙어있는 둘째 동생과 그네 남자친구를 손이 가는 대로 때려 박았고 다른 객실에 있던 손님은 그 요란한 현장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연행이 되었어요. 술이 좀 들어간 둘째 시동생은 아내가 바람 피운 남편을 잡은 피해자로부터 순식간에 두 사람을 피해자가 되도록 폭행 가해자가 되었어요. 그날 경찰서 안은 아수라장 그 자체였고 야, 당장 이혼해야 해. 나이트, 너 미쳤어? 나이트에서 만난 저 멸치 같은 놈이랑 일하고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진탕시켜서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니까 위자료를 청구할 거예요. 뼈까지 싹싹 쓸어먹을 줄 아는 나는 나랑이 사람이야. 몇 번을 상대로 고소해도 질 것 같지 않아? 당신을 완전히 해치사 이윽고 발라먹을 테니까. 그래, 발라먹어라. 서로 어디 살 발라보자고. 둘째 시동생은 외도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둘째 동서는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콩밥을 먹일 때 난리를 부른다. 아주 센 지옥이었어. 실제로 둘째 동서와 내연남은 바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군. 둘 다 각각 정신과 폐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오래 입원하면서 때린 횟수만큼 둘째 시동생 혐의가 가중되게 되겠지. 거였죠. 그러나 사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하셨어요. 둘째 시동생과 제 남편만 알고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은 몰랐거든요. 둘째 시동생이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해서 저도 입을 다물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께서 둘째 동생에게 따로 연락을 하셨다고 해요. 남편과 잠깐 외출했는데 휴대폰을 보던 남편이 아, 진짜 우리 엄마 왜 이러시냐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확인해보니 둘째 시동생을 고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인 둘째 동생에게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대요. 너희 휴가 언제니? 저번에 혜민이가 해외여행 가자고 했는데 우리랑 가려 했었지만 거절했어. 그들이랑 가봤자 멀리 갈까? 또 얼마나 싸다고 패키지로 가자고 했을 텐데. 그래서 말인데 내가 TV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가 우리 제안을 칼같이 거절하고 둘째 동서에게 연락해서 여행 가자고 했어. 그러자 동서는 코웃음을 치며 여행은 무슨 여행이냐며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말했어. 왜 병원이야? 어디 아파? 어머니 아들이 두들겨서 지금 입원 중이래. 널 때린 사람 누구야? 왜 때려?
이건 무슨 얘기야? 아무튼 이에 대해 어머니마저 고소할 것이다. 합의를 거부하면 물 같은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소송까지 벌이면서 상대를 고통 주는 상황에서는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로 지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바로 이혼 절차를 밟게 될 거라는 거 알아둬요. 그러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앞으로는 따로 연락 주지 마세요. 시댁에서 저를 괴롭힌다고 하는 증거 자료를 제출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또한 정말로 둘째 동생은 자기 변호사를 통해 시어머니가 현재 상황에서 돈을 빼앗으려고 한다며 해외여행을 한다고 돈을 빼앗으려 한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둘째 시동생에게 큰일을 일으키지 말아주세요. 본인도 폭행 사건으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니 당신도 합의 이혼을 통해 만족하도록 제안했더라고요. 이 사건은 보통의 교훈 싸움이 아니었으며 급작스럽게 발생한 둘째 시동생의 이혼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님은 크게 놀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왜 선택하는지 이해하겠다며 단호하게 반발했으나 둘째 시동생의 바람 사실을 알게 되자 화를 내며 날뛰셨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입원한 병실에서 머리를 다 밀어버리라고 협박하며 난동을 부리셨어요. 하지만 둘째 시동생과 동생은 합의 이혼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재판까지 가려고 했으나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두었다는군요. 구덩이가 뚫린 둘째 시동생의 상황은 모든 소송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학원에서 함께 일하는 둘 중 한 명이 그만둬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둘째 시동생과 동서는 합의하여 둘째 동서가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둘째 시동생은 학원 자리를 유지해서 다행이라고 했지만 저는 둘째 동서가 남아있더라도 소문이 퍼져서 잠시 후에는 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원 내에서는 폭행 사건이 있었지만 동서의 바람 부는 소문도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둘째 시동생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동서는 이후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해요. 둘째 시동생의 친구들과 학원 학생들이 그 여자의 SNS에 악플을 남겨서 SNS까지 삭제되었거든요. 만약 그 정도 멘탈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디를 가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갑질하며 이기적으로 살 것이라고요. 부디 뒤로 넘어져도 코가 부러지는 앞날만 있길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총회하던 둘째 며느리를 잃은 시어머니는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면 정말 열받아 하실 것이에요. 실제로 제게 먼저 전화를 시작하셨거든요. 게다가 전화해서 예, 여행을 가야 할 것 같은데 저번에 너희들이 추천한 곳이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동일하다고 갑자기 가지 않겠다며 아주 갑자기 계획을 취소했던 여행 이야기를 다시 꺼내시는 거예요. 여행이죠. 무슨 여행이세요? 저번에 왜 우리랑 같이 가겠다고 했나요? 해외여행. 안 그래도 지금 집안 분위기 우울한데 지금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아, 그 말씀이신가요? 그거 저희 부모님 모시고 가기로 했는데요. 뭐 아니야. 사도 너를 몸도 아직 성숙하지 않을 텐데. 무슨 해외여행이야? 해외는 아니더라도 국내로 가기로 했어요. 제주도라도 가죠. 그리고 남은 돈은 저축해 놨다가 나중에 진짜 해외여행을 가든가 하고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저랑은 죽어도 못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돈 많은 둘째 며느리가니 이제 돈은 없어도 착하고 성실한 맏며느리에게 붙으시더라 해요.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이리저리 붙어다니는 행동은 박쥐짓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성함을 따서 강옥정짓이라고 할 만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사람 속을 깊이 들여다볼까요? 솔직히 조금 묘한 느낌도 들었어요. 어찌 이렇게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걸까요? 나중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받아서 우리 사이를 중재하려고 하긴 했어요. 서로 기분을 해치고 미안한 부분을 해소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그때 여행을 거절당하자 속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땐 저보다도 남편이 시부모님에 대해 더욱 실망스러워 했나 봐요.
돈만 많으면 자식이고 며느리냐고 생각하는 태도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께 뭐 그렇게 못한 게 있냐고 다 형편대로 효도하는 건데 너무 서운하고 억울하다고 한바탕 속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했어요. 솔직히 저도 남편도 그날 속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미 상처받은 감정이 나은 건 아니었어요. 아직도 시부모님이 아속하고 돈 없어서 당한 느낌이 억울하고 그래요. 근데 둘 다 굳이 표를 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이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막내 동생은 참 우스운데 둘째 동생이 이혼 후에 막내 동생에게 이제 가족도 아니니까 전세 보증금으로 빌려갔던 3천만 원이야. 남은 원금을 다시 갚으라고 압박했다는 것 같아요. 그가 와서 울면서 그런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린 돈은 당연히 갚아야 해요. 저는 막내 동생 동서에게 그동안 둘째 동생 덕분에 좋은 것을 먹으며 살았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이자를 받지 않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갚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아야겠어요. 그것이 형제 사이의 말이에요. 그때 막내 동생의 표정은 마치 나라를 잃은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이미 당한 경험이 있어서 막내 동생의 비난에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아직도 돈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이 됩니다. 돈은 사람의 호의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씁쓸한 진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돈과 같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인심이나 사람의 진심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많아졌으면 합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사회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이야기 전달이라는 멋진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음악